그 하는 발음을 우리가 그 발음 기관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목소리 있고 이런 발음을 해보세요. 이랬을 때 혀가 어떻게 되는 거니? 혀가 이렇게 나와 있던 혀가 쑥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 목젖 있는 데를 콱 막아버려요. 그래서 상 다른 기가니까 하는 데서 기억이라는 글자를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간에 이것을 발음할 때, 견자의 첫 소리를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을 설명했다. 이러면 혀가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 다음에 서름의 첫 소리는 예를 들면은 이런 리자를 들 수가 있는데 미의 첫 소리는 어떤 음이 나와요? 미 했을 때 하는 N의 음이 나오죠? 미 이런 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는 소리를 갖다가 발음하려면 기억하고 달리 이번엔 혀가 쑥 나와가지고 이 잇몸 뒤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것을 모방해가지고 니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니은자. 그 다음에 순음의 첫 소리는 예를 들면 명자의 음을 들 수가 있는데 명 이랬을 때 첫 소리는 뭐예요? 음에 해당되죠? 명 했을 때 그러면은 하는 소리를 발음해보면 어디서 발음이 나요? 순음이니까 입술에서 발음이 나는데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하는 소리가 입의 모양을 붙어서 입구자를 형태로 미음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치음의 첫 소리는 예를 들면 이게 술자 아니겠어요? 이 술자를 발음할 때에 술 이랬을 때 첫 소리가 어떤 발음이 나요? S 발음이 나오지? 근데 하면은 발음할 때 보세요. 쓰면 이에 갈려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자를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옷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속자예요. 원래 세종대왕 당시에는 시옷을 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이니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욕자를 우리가 발음해봐요. 욕 이랬을 때 욕의 첫 소리에 자음이 있어요. 욕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하게 되면은 이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아직 이러한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가 동그라미. 이런 걸 우리가 발음기를 제로음이라고 하는데 음가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글자는 이음자가 아니라 소리가 없는 동그라미의 표시, 제로음의 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5글자를 찾아서 자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위 기본자. 자음의 기본 글자 5자를 딱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역, 이응, 비응, 시옷, 이 소리 없는 이응이 자음에 아주 핵이 되는 글자예요. 자음에 핵이 되는 글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더 붙는 거니 이 반치음 또 반설음이 더 붙어요. 반치음 반설음이 더 붙어. 순서로 보면 반설음 반치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여기 더 플러스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반치음이 붙었을 때 이것은 뭐라 그러냐? 이것까지 합쳐서니까 칠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음 칠음의 명칭 자체도 중국 운세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송날 때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반설음을 한번 보세요. 반설음이라는 이미 설음이 있는데 설음의 반이니까 그게
소름보다 흐린 소리다. 소름보다 흐린 소리. 그러니까 니은 했는데 그 니은보다 흐린 소리에 예를 들면은 올레자, 이 올레자의 첫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레 했을 때 이 레 하게 되면은 빨, 말 하는 그런 소리로서 에레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에레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말 이랬을 때 나보다도 혀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나하고는 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꼬부라지죠. 이렇게 니은 할 때보다도 혀가 더 꼬부라져. 말. 그러니까 이미 이 반소름이 이 니은인데 혀가 더 꼬부라지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니을자가 나왔다. 니을자. 그 다음에 지금 반치음. 반치음의 글자는 여기에 지금 이것이 치음인데 옛날에 이자가 치음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의 첫 소리는 지금은 이자를 우리 뭐라 그런 거예요? 일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은 조선 초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발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 이렇게 발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3일을 뭐라고? 3월 상진날 했을 때 그 삼집하는 것이 날이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의 첫 소리가 반치음인데 반치음에 벌써 여기 치음은 시옷이고 반치음이니까 이거보다 흐린 소리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 이 일자의 그러니까 이것은 음가로 볼 때 제트음에 해당. 그러니까 이 반치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요 치음에다가 더 흐린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가해서 반치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거음이 다 이루어졌다. 일거음. 예? 이건 순서대로 써내서 이게 날일자 하고 음가로 보면은 제트음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이런 자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17자에서 보니까 7자만, 7자가 되고 아직도 10자가 남아있잖아요. 10자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생각하면 다시 또 10자 만들려면 어려울 건데, 가해법을 쓰는 거예요. 가해법을 쓰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보다 이러면은 더 힘찬 소리. 그러니까 여기다 힘차게 이렇게 한획을 더해. 그 다음에 같은 소름이지만 니은보다 디귿 보면은 디귿은 더 니은보다 짙은 소리.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미음보다 더 짙은 소리는 비읍이니까 위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시옷보다 더 짙은 소리는 지읒이니까 역시 시옷 위에다가 가요. 아까 반침을 할 때는 이거보다 얕은 소리이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끔을 긋는 거예요. 이번에는 위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짙은 소리는 여린 히읗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가요. 그 다음 또 가해법을 쓰는데 디귿보다 더 거센 소리가 뭐예요? 히읗이니까 이렇게 디귿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히읗으로 이렇게 쓰는 건 이건 표시, 글자입니다. 원래 훈민정음 참지랑식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비읍보다 더 거센 소리가 피읍이니까 이번에는 미음의 양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피읍을 내. 그 다음에 지읒보다 더 거센 소리가 치읒이니까 이번에는 또 위에다가 이렇게 가요. 또 여린 히읗보다 더 짙은 소리가 히읗이니까 이 위로 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모두 지금 몇 자가 됐어요? 모두 몇 자가 됐어요? 16이죠. 하나가 부족해.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은 이와 같은 특수한 자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음가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아까 이거는 소리가 없다랬는데 이건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는 소리를 보면 소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 목구멍에 시작하죠? 하려면 허파에서 자연히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목구멍을 통하게 돼서. 그런데 하려면은 이 목구멍에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디로 나와요? 하면 코로 쏙 나와요.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코로 쏙 나오게 표시해서 비음을 다. 그러니까 자음 17자의 자음을 다 이렇게 이것이 정적입니다. 이런 세계 문자 사상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데 발음기관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음기관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해법을 쓰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가해법을 써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운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이렇게 제자 원리를 모른다. 왜? 이걸 알려면 중국의 성문학 문서를 전부 공부해야 하는 것이. 내가 중국에 가서 그 10년 살면서 문서를 공부하니까 이런 원리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학회에서 요새 자기들이 뭐 한글 전용 주장하고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제자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중국의 성문학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과 한자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뭐 어느 정치인이 입술과 이해, 뭐 순망치안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글과 한자는 순망치안의 관계. 절대로 한글만 쓸 수가 없게 처음부터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이 한글 제자 원리를 얘기해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 이걸 해주면 애들이 아마 좀 더 한자를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한글의 기본 해계 글자는 몇 자예요? 사실은 5자예요. 이런 것은 세계 인류가 만든 문자가 한 200점 되는데 문자의 기본 핵을 찾아낸 것은 자고 이게 없다. 이건 기가 막힌 아주 창의적인 천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입안에서 발음되는 부위도 아설, 숨치, 후 이렇게 해서 그 기본 발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요. 나머지는 다 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아직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주 훈민정 제자 원리를 바로 아시고 그래서 세계 어떤 사람이 한글의 원리를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홍콩에 있을 때 그 홍콩 시티홀에서 이 제자 원리를 1시간 반 동안 내가 강의를 했더니 와 저들 때 무슨 말이지 완다풀 반 세계에 이런 문자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한글의 이 제자 원리 참으로 세계의 자랑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영어 알파벳 이 로마자 이런 거 비교가 안 돼. 영어 알파벳은 원래 그게 회화자예요. A 오면 A는 그 소몰이고 B 오면 지붕이고 이게 전부 표의 문자였던 것이 자꾸 변해서 오늘날 그렇게 표 문자로 해놓고 그게 또 A, B, C, D였는데 모음과 자음이 구별이 없이 어디가 모음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도 없게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자음 17자로 다 해놓고 거기서 기본 글자 이렇게 5자를 해고 나머지는 가역법으로 이런 문자 질서가 아주 장애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발음기관에 그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아설 숨치 후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안에서 발음되는 것은 이 5부분에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러면 운모는 어떻게 해결했냐?
즉 다시 말해서 모음은 어떻게 해? 아까 얘기를 덕궁절이니 탄연절 했을 때의 직자가 뭐라 그랬어? 운모라 그랬죠? 운모를 중국 사람들이 전부 송대에 뽑아보니까 (207운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한자를 다 뒤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운모가 207가지야. 근데 그 207가지가 예를 들면은 운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면 탁한다든지 또는 강한다든지 또는 무슨 신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자를 이렇게 각 이랬을 때에 또 신이 됐을 때에 이 운모가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운모가 뭐예요? 아. 여기서는 옹. 여기서는 인. 그렇게 되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당시 세종대왕은 말이죠. 이렇게 성모, 운모로 나누지 않고 각 코면 말이야. 각 코면은 이것을 이 중국에서는 성모, 운모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자의 첫소리가 기역이고 운모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을 다시 또 나눠요. 중성, 종성으로 또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초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중성, 종성 이렇게 둘로 또 나눈다. 중성, 종성 둘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니까 초성은 기억이고 중성은 뭐예요? 아구. 또 종성은 또 기억.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분법을 썼는데 발음을 나눌 때 이분법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삼분법을 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연구다.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분법을 쓰지 않고 삼분법을 쓰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한자의 발음을 세 가지로 나눈다. 조성, 중성, 종성. 중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분법을 쓰지 삼분법을 쓰지 못해. 이런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능가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분법을 쓰는데 삼분법을 쓰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초성의 기억이나 종성의 기억이 똑같은 소리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성, 부영, 초성이라는 원리를 찾아내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걸 찾아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으로 보면 207운이나 되는 걸 전부 이 받침을 따로 나눠서 보니까 여기서 중성으로 쓰이는 모음, 중성으로 쓰이는 모음이 29가지라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207운이 모음 29가지고 받침으로 나는 건 첫소리가 다시 또 받침으로 가서 나는 원리를 찾아냈다. 이게 기가 막힌 연구입니다. 그 29가지의 모음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이 29가지의 모음을 찾아가지고 이걸 또 제자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29 중에서 기본 글자를 뽑아내는데 11자를 뽑아내는 것이 11개의 모음을 뽑아내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제자하는 데는 어떤 편이냐? 3제의 원리를 찾는 것이죠. 3제를 본뜨는 것, 이것도 독창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3제라는 것은 이미 중국 성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3제는
그 만물을 이루는데 3요소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에서 자영을 찾아내. 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거는 둥그러. 이렇게 점으로 다 표시를 해보나. 사실은 하늘을 이렇게 점을 찍고 말았다면 이거는 그 당시를 본다면 불경죄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하늘을 얕었던 얘기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하늘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간단히 표시한 두어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영원히 가장 하늘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땅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 평평하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중에 서서 다니는 것이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냐? 사람도 본래는 네 발로 기어다녔어. 그래서 우리말에 발판할 때 팔이라는 발음이 훨씬 뒤에 생겨. 옛날에는 이것도 앞발이고 뒷발이고 다 발이라 그랬지 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사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네 발로 다 기어다니던 동물이었는데 나중에 이 앞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멀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멀리 본다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들이 팔뚝을 걷어서 이렇게 보세요. 얻어보면은 이게 기어댕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털이라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났어요. 원래 기어댕겼기 때문에 다 밑으로 이렇게 났어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발달, 서서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에 멀리 보고 걷는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땅을 보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짐승과 먹을 것만 남죠. 그냥 머리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특징이 서서 다니는 거죠. 작대기를 하나 듣고 말았어요. 사람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했다고 하는 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되게 서양에서 보면은 사람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입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팔을 그리고 두 다리 그리고 또 어린애들 그림이 바로 그 가장 원시적인 사람의 표시인데 되게 애들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여기다 손가락 5개. 이 손가락 5개 아주 강조합니다. 그게 소유의 본능을 표시합니다. 인간의 소유의 본능 표시가 되게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람 인자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을 때 이런 정도로 했어요. 이거보다 더 발전시킨 것이 한글의 인자. 이것도 굉장한 사람 인자의 추상인데 이러고 말했으니까 이건 사람 인자의 추상화의 아주 극치. 이건 피카소도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거든요. 저는 여기에 기가 막힌 도와 삼재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아래와 이. 한데 요때 이것은 양성이, 요것은 음성이, 요건 중성이, 음양 중에 기본 글자를 딱 만들고. 그러니까 모음의 기본 글자는 이 석자. 근데 나머지는 또 역시 가획법을 써요. 근데 그 가획법을 쓰는